근데 사실 지금의 어떤 과학은 야구적인 어떤 스포츠과 뭐 야구 과학은 그러니까 투수에 조금 좀 더 집중돼 있긴 해요. 투수 초점이 있다. 네, 왜냐하면 타자는 그만큼 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아마 접근을 못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네. 투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투수의 팔꿈치를 좀 보호할 수 있을까, 예방할 수 있을까라고 시작해서 투수 연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구속을 좀 빠르게 하는 방법을 조금씩 이제 찾아내고 있고요. 타격에 대한 거는 아직 메이저리그에서도 아직 지금 초보적인 수준. 아, 그렇습니까? 아, 투수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타격은 아직까지도 좀 우리가 저기 알아야 될 그런 좀 과학적인 그런 것들이 좀 많다라는 건데 그렇다면은 왜 야구가 과학인지 왜 타격이 어려운지 이야기를 한번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예전부터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던 걸 한번 물어볼게요. 네. 농구 선수, 네. 축구 선수, 키 크고 날씬합니다. 근데 야구 선수는 왜 뚱뚱한 사람들이 잘하죠? 이게 야구. 약간 그 야구는 약간 그 등치들. 특히 4번 타자들. 네, 등치들이 정말 잘하거든요. 이 뚱뚱한 사람들이 왜 더 잘할까요? 야구의 꽃이 뭔지 아세요? 홈런이죠. 홈런이죠. 네. 결국에는 홈런은 그러니까 힘과 좀 비례를 하죠. 네, 파워. 결국엔 그거는 이제 어떤 몸무게와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꽤나 있는 그럼 그 사람들은 밀접한. 홈런을 위해서 일부러 살을 찌웠다. 그 퍼포먼스를 위해서. 짜릿한 한 방. 아니죠. 이제 그 스타일들이 달라요. 스타일들이 다른데 근데 이제 저도 좀 홈런 타자가 돼보고 싶어서 상당히 벌크업을 좀 많이 했던 적이 있어요. 기억나요. 네. 한때 1년 정도 맞아요, 그러지 맞아요. 않았어요? 근데 확실히 효과가 있던가요? 그거는 분명히 효과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4월에 바로 홈런 1위를 질주하면서 월간 MVP 받고 했는데 부상이 여기저기 오기 시작해요. 몸이 무거우니까 내 몸이 아니니까. 뭐 FE퀄 MA라고 많이 하는 것 중에서 뭐 그래서 M이 이제 몸무게와 관계 있는 건데 예. 날씬한 사람이나 뚱뚱한 사람이나 만약에 회전하는 속도가 같다라고 치면은 체중이 무거운 사람이 훨씬 더 큰 힘을 내는 거죠 이제. 근데 F는 MA라고 하지만 M만큼이나 그 가속도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칠 때 제가 또 만화책으로 좀 스포츠를 많이 즐기곤 하는데 다 그럴 수 있죠. 보니까 이 스윙할 때 막 힘을 빼라 이런 조언들이 항상 만화에 단골로 나오던데 이게 정말 가속도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뭐 야구 뭐 피칭이나 뭐 배팅이나 똑같이 가장 중요한 원리가 키네매틱 시퀀스라는 키네매틱 시퀀스요? 예, 이게 뭐냐면 스윙할 때 보면 우리 온몸이 다 이렇게 연결돼 있잖아요. 네. 뭐 다리하고 골반하고 붙어있죠. 예, 몸통하고 이렇게 팔하고 다 연결돼 있는데 움직일 때 움직임의 최고 속도가 순서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서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서가 일단은 뭐 골반부터 따지면은 골반의 속도가 제일 빨라진 다음에 몸통이 따라오고 몸통이 빨라진 제일 최고 속도에 올랐을 때 팔이 따라오고 그 다음에는 배트. 아, 골반이 먼저구나. 네, 골반이 먼저. 틀어야 되니까. 네, 골반하고 특히 몸통의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 물 흐르듯이 예, 물을 쭉 흐르듯이 시작해야지 우리가 이 땅에서 땅을 디딜 때 오는 에너지를 이렇게 잘 흐르게 예. 배트까지 잘 흐르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게 키네매틱 시퀀스가 약간 골프에서도 그 적용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원래 골프에서 왔습니다. 그게. 아, 그렇구나. 거의 모든 스포츠가 사실은 그 동작으로 다 움직이거든요. 키네매틱 시퀀스요. 예. 골프 선수들도 예. 이렇게 해가지고 딱 때리듯이. 맞아요. 예. 뭐 테니스도 마찬가지고 무슨 뭐 진짜 창 던지기 뭐 모든 스포츠가 거의 다 그렇게 움직입니다. 그렇게.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골반이 안 나가고 예. 골반으로 안 틀고 그냥 바로 보자마자 때린다든지. 네, 그게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손부터 나간다는 예. 얘기거든요. 예. 근데 과거에 많이 그렇게 가르쳤고 지금 현재도 일부 지도자분들은 네, 선수들 학생들이 되게 가르쳐 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마 그 야구라는 거는 또 날아오는 걸 정확히 맞춰야 되니까 맞추기 위한 그 손을 먼저 하면 맞추긴 더 쉽긴 쉬운 거예요. 확실히. 그것도 이제 사실 조금 이제 다른 어폐가 좀 있는 게 키네마틱 시퀀스에 잘 맞는 어떤 고급진 기술을 갖는 데는 사실 10년, 15년, 20년씩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장 어떻게 만들 수가 없는데 일단 때려. 투수가 공을 던지고 그럼 결국에는 일단 뭔가 맞춰서 공이 안에 들어가야 어떤 플레이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맞추는 건데 사실 이게 수준이 높은 투수들이 되면 이게 나가가지고는 절대로 맞힐 수가 없어요. 아, 위원님도
키네마틱 시퀀스 이거 익히는 거 이거 오래 걸렸어요? 제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20대 때와 30대가 완전 다른 타자였어요. 네. 20대 때는 뭐 보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약간 일반적인 야구 선수 같지 않은 이제 외모만 훌륭했던. 죄송합니다. 네. 네, 그럴 수 있죠. 좀 약간 그런 어떤 야구 선수, 그러니까 기대치는 되게 높았는데 뭔가 거기에 계속 못 미치는 이제 그런 선수였고. 그러다가 2008년에 제가 이제 커리어 로우를 찍고, 예. 예, 그때가 2할 5푼 4리인가를 쳤어요. 근데 이제 2009년에 제가 3할 7푼 1리를 치면서 이제 역대급 타율로 이제 타격왕을 하는데, 갑자기요? 네, 1년 사이에 슬럼프에서 갑자기 그렇죠. 이제 약간 그 떡상. 완전 이제 커리어 로우 찍고 완전 히 그냥 하이 떡상을 한 거죠. 예, 예, 하이를 예. 찍었죠. 그때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2007년에 제가 이제 지금도 가장 감사해야 하는 코치님입니다. 김용달 코치님이라고 계세요. 타격 코치님. 네, 정말 뭐 아마 교수님도 네, 아시죠? 네, 잘 알죠. 상당히 이런 쪽에 관심이 많으신 이제 코치님이었는데 한 20년 전이잖아요. 20년 전인데 계속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만 해도 빨리 손이 나가야 된다라고 손이 항상 먼저인데. 그랬어요. 네. 골반 열어, 어깨 열어, 몸통 열어, 따라와. 말도 안 되는 이거 어떻게 공을 이렇게 쳐? 공은 그렇게 순식간에 날라오는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맞지가 않았죠. 근데 한 2년 정도 한번 해봤어요, 계속. 근데 결국에는 이제 커리어 로우까지 찍은 거죠. 아 그거를 따라 배운 계속 대로 하는 하면서. 동안 네, 떨어진 네. 거예요. 네. 아. 그 키네마틱 시퀀스를 하면서. 이제 익히면서 익히면서. 오히려 실력이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닥을 쳤죠. 근데 그러면 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드셨을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2년을 하고 나서 이제 2009년 겨울인데 연습을 혼자 개인 연습하고 있는데 코치님이 오시더니 용태야 미안하다. 괜히 너한테. 네, 내가 2년 예, 동안 예, 예. 진짜 너랑 너무 진짜 우리 열심히 했지만 네. 결과가 이러는데 뭐 내가 올해는 너 안 건드릴게. 너 치고 싶은 대로 쳐봐 이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제가 혼자 이제 하는데 미친 듯이 쳤어요 그냥 초반에 막.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무 신기하게 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해도 이 공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막 치지? 영상을 봤는데 완전 바뀌어 있어요. 키네마틱 시퀀스가 몸에 그냥 들어온 거죠 이제. 완전히 바뀌어 있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가졌던 그 익혔던 동작을 바꾸는 게 굉장히 쉬운 일이 쉽지 아니거든요. 않죠. 쉬운 일이 폼 바꾸는 아닌데. 거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 뭐 뇌과학자들이 하는 얘기는 이제 뇌를 바꾸는 거라고 그거는. 그러니까. 뇌를 바꾸는 거라고. 그러니까 뇌에서 이 우리 몸에 있는 그 스윙할 때 사용되는 수많은 근육들에다 신호를 보내는데 본능은 키네매틱 시퀀스도 아니고 손이 먼저 나가는 거거든요. 근데 손이 먼저 나가는 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새로 뇌에서 그 근육까지 가는 신경 경로, 그러니까 고속도로를 뚫어야 돼요. 그 고속도로는 근데 금방 하루 이틀에 뚫리는 게 아니라 계속 한 10년 정도 연습해야 되고 이것도 그냥 뚫어놨는데 연습 안 하면 또 없어져요. 저는 진짜 뇌를 바꿨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예전에는 야구하면은 오면 온다, 때리면 돼. 항상 오면 때리면 되지. 오면 맞추면 돼. 그렇게 항상 배워왔잖아요. 근데 키네마틱 시퀀스가 등장하면서 야구에도 이런 과학적인 이론들이 잘 좀 이렇게 접목이 돼서 효율 있게 즐겁게 야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골프를 말씀해 주셨는데 골프 선수들이 치는 걸 보면 자세들이 좀 비슷비슷해 보이는데 타격은 엄청 다르잖아요. 그래요. 타자들 왜 다 자세가 다를까요? 근데 이제 키네마틱 시퀀스라고 하면 거기에 따른 어떤 방식이 있을 것 같은데 그 타격의 그 다양성은 그러면 어디서 나오는 건가요? 옛날에 진짜 김성환 타자 오리궁뎅이 오리궁뎅이 타법. 타법 진짜 너무 유명했죠. 우선은 투수는 내가 공을 들고 내가 이제 주도적으로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하는 거죠. 예. 근데 타자는 누군가가 없으면은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네. 투수가 던지지 않으면 칠 수가 없으니까요. 결국에는 투수가 발전해야만 타자가 발전하는 게 사실 야구고. 맞아요. 예. 그만큼 발전하면 거기에 맞는 어떤 또 유행들이 계속 따라다니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이제 사실 타자가 어떤 정답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면 교과서적인 뭐 타격 폼 이런 거는 네. 아예 좀 없다. 있기가 힘든 건가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나마 좀 그래도 공통적으로 이 정도는 확실히 지켜줘야 돼라는 게 이제 그 시퀀스를 잘 지켜달라는 거예요. 키네마틱 시퀀스. 예전에 그러니까 불과 한 10년, 20년 전만 해도 미국에 약간 양대 산맥 같은 게 있었죠. 책이 타격 책이 찰리 로라는 되게 유명한 타격 코치가 쓴 이제 3할의 예술이라는 책이 있었고 그다음에 테드 윌리엄스 마지막 4할 타자가 쓴 이제 타격의 과학 있는데 결국에는 이게 두 개 되게 상반된 게 찰리 로라는 사람은 무조건 체중 이동이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 이제 뭐 어떤 로테이션, 회전은 자연스럽게 되는 거다. 테드 윌리엄스는 체중 이동을 많이 해가지고 투수가 날아오는 공을 잘 맞힐 수 없다. 회전이 중요하다. 회전과 이동, 체중 이동은 별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체중 이동은 회전을 더 잘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로 치면은 자동차가 빠른 속도로 가다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밟으면은 그 안에 있던 운전자가 갑자기 앞으로 이렇게 쏠리듯이 그걸 이용해서 회전을 더 강하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이동이라는 게 몸의 뭐 중심을 이동하는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얘기하면은 몸의 무게 중심의 이동이죠. 무게 중심의 이동. 무게 중심의 이동도 중요하고 회전도 중요하다. 네, 약간. 그렇죠. 근데 이게 체중 이동이 별거 아닌 것 같고 많이 안 움직이는 것 같지만 예를 들어 보통 야구 선수가 한 90kg 그 정도 선수가 10cm만 이동을 한다고 해도 운동량이 9kg 미터 퍼 세크거든요. 그러니까 10cm만 이동을 하더라도 그 운동량이 다 타구로 전달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엄청난 운동량이 전달이 되는 거죠. 교수님, 둘 중에 어떤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실전 야구에서는 어떤 게 더 많이 필요하다? 왜냐면 뭐 워낙 또 많이 알고 계시니까 데이터적으로. 예. 예, 뭐 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 본 적이 있거든요. 메이저리그 선수 몇백 명을 대상으로 해서 데이터를 수집해서 저희가 분석해 봤어요. 그랬더니 제일 중요한 게 골반의 회전 속도, 골반의 회전. 골반의 회전 속도, 그다음에 몸통 회전 속도, 그다음에는 체중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둘 다 중요한데 조금 더 중요하다면은 회전이네요. 예, 회전이 더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데이터적으로는 회전이 훨씬 더 훨씬 더는 아니지만 조금 더 중요해요. 회전이 먼저다. 네, 그 다음에 회전이- 이제 무게가 같이 네. 뒷받침을 해줘야 된다. 예, 그러니까 체중이도 아무리 잘했더라도 네. 회전을 잘 못하거나 회전 속도가 느리면은 좋은 백스피드, 좋은 타구를 못 만드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타격 폼 때문에 사실 많은 선수들이 고민이 많을 거고 지금 또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라든지 또 이제 미래 그 프로 선수를 꿈꾸는 분들 얼마나 많을 겁니까? 근데 이게 이제 과학적으로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딱 과학적으로 그런 분들에게 좀 예, 맞춤형 도움. 예. 뭐 사실 제 전공이기도 한데요. 그걸 이제 바이오 메카닉스라고 하거든요. 말 그대로 메카닉스 역학이거든요. 그 인체가 발휘하는 힘, 그다음에 인체 외부에서 인체에 가하는 힘, 이런 힘들에 대해서 연구하고 그 힘이 만약에 발휘가 되면은 우리 동작이 바뀌잖아요. 그 동작의 빠르기라든가 크기라든가 타이밍이라든가 키네매틱 순서 같은 것들을 다 연구하는 학문을 바이오 메카닉스라고 합니다. 이런 바이오 메카닉스를 야구에 적용한 게 야구 바이오 메카닉스. 바이오 메카닉스. 뭔가 좀 용어 자체가 뭔가 좀 약간 되게 냄새가 좋아요. 있어 보여요? 예, 약간 좀 신상 느낌. 프레시한 그런 느낌이 있네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이 바이오 메카닉스를 도입한 지가 한 10년 남짓 됐는데 처음에는 막 미국의 야구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학이 오는 거를 굉장히 거부하고 막 부정하다가 지금은 거의 30개 팀, 거의 모든 팀이 다 도입해서 쓰고 있고 뭐 여러분 같은 과학자들이 많이 들어가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또 그쪽이 또 시장이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진짜 뭐 한국은 어때요? 바이오 메카닉스. 한국은 네. 사실 제가 10년 전부터 했는데 네. 한국은 좀 장벽이 큰 게 예. 지도자분들이 아직까지 그 과학에 대해서 좀 어려워하고 또 바이오 메카닉스를 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가의 장비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수억에서 수십억 되는 장비들이 필요하고 그럼 장비도 대충 어떤 장비들인지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일 기본적인 게 이제 이 사람의 동작을 3차원으로 분석하는 건데 관절의 움직임을 3차원으로 분석하기 위해서 카메라 한 10대 정도를 이렇게 쭉 달아놓고 예. 동시에 찍은 다음에 AI로 관절의 3차원 위치를 자동적으로 잡아주는 그런 것들이 있고 두 번째는 지면 발력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달린 흰판이거든요. 그런 장비를 사용합니다. 비싼가요 그런 게요? 비싸죠. 그리고 한 비싼 거는 경기장에다가 카메라 설치하는 거는 한 10억 이상이 되고요. 10억 원 이상. 그 정도면 우리 저기 기업 회장님들이 충분히 해주실 만한데 그분들한테 사실은 이제- 근데 정보가 안 가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비용적으로는 사실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요즘 뭐 선수들이 얼마나 많이 그럼, 받는데요. 그럼요. 그래서 사실 그건 아무것도 아닌데
중요한 거는 이제 아까 미국도 그랬다 그랬잖아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상당히 좀 보수적인 스포츠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도 진짜 얼마 안 됐고 일본 야구는 사실 더 좀 보수적인 부분이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세계적인 스타들이 막 나오는 거는 저는 이런 과학을 받아들이기 시작해서부터 이제 일본이 완전히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겠네, 또. 네. 근데 이제 한국 야구도 사실은 아직도 이제 그런 분들이 너무너무 많고 우선 거부감을 완전 느끼세요. 내 감, 네. 내 연륜을 믿어라. 맞아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느낌과 현상이 전혀 다른데 항상 느낌만 믿고 계시는 거죠. 네. 아까 일본 말씀하셨는데 일본은 한 5개 팀 정도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영향을 가장 많이 미치는 사람이 다르비슈라고 해서 다르비슈요? 예, 다르비슈가 일본에서 욕을 많이 먹으면서 굉장히 싸우면서 주장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다르비슈의 영향을 받은 이제 그 지도자들이 오타니 같은 선수들을 이제 키운 거고요. 국내도 빨리 시작해야겠네요, 이거. 아니 우리 의원님 같은 경우는 뭐 선수 시절에 이런 뭐 바이오 메카닉스라든지 아니면 뭐 그때는 바이오리듬만 있었나요? 그러니까 메카닉스가 없어요. 뭐 경험해 보신 거 없으세요? 뭐 장비 차고. 좋아는 했지만 예. 그러니까 저 혼자만 좋아하는 거죠. 그냥. 네, 뭐 그런 뭘 접할 수 있는 기회가 사실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얼리 아답터들이 좀 없었어요? 미국에서는 지금 뭐 한다는데 우리도 좀 합시다 뭐 이런 거 없어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분들이 예. 와가지고 찾아와요. 먼저 예. 또. 근데 이제 다들 그냥 이렇게 거부를 당하는 거죠, 항상. 거부하는 그 문화를 진짜 느끼신 거예요? 저는 아주 많이 느꼈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특히 더 보수적일까요? 이런 그러니까 이제 과학에 일본도 대해서. 그러니까 다르비슈가 결국엔 약간 좀 야구를 바꿔놨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성공한 사람이 성공한 선수가 미국 무대에서 최고의 선수인데 이 선수가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선수가 좀 많아져야 돼요. 네. 그럼 우리나라 프로는 아직 어떤 구단도 도입을 못했나요? 이것저것을 도입은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걸 결국에는 해석해 줄 수 있는 이걸 잘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엔지니어가 많아야 되는데. 되게 한정적이라는 거예요. 이쪽도 이제 공부를 해서 좀 제자들을 많이 좀 양성을 하셔야겠는데요? 제자 받으십니까? 되게 관심이 야구하게? 있는. 저 야구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관심이 생겨서. 이런 바이오 메카닉스를 어느 정도 이제 전문적으로 좀 어느 정도 혜택을 받으면 뭐 우리나라 선수들 중에서도 뭐 오타니 같은 만능 선수가 또 여러 명이 생겨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럼 진짜 더 재밌잖아요, 야구가요. 근데 사실 제가 너무나 오랜 LG 팬이다 보니까 박용택 위원님한테 꼭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10년 연속 3할을 하실 때 그때가 30대였잖아요. 어떻게 30대 이후에 그렇게 꾸준히 잘하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냥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욕심이요. 네. 그러니까 우선 3할이 아니라 욕망들. 욕망. 이게 이제 홈런에 대한 욕망보다는 이거 분명히 4할 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항상. 잘 찍어보고 싶다. 네. 그러니까 이제 저도 연습은 정말 뭐 누구보다 그냥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연습만 해본 적도 상당히 많았는데 결코 좋은 어떤 결과는 아니어졌거든요. 근데 내가 방법을 바꿨더니 결과가 갑자기 확 바뀌기 시작을 했고 그래 이거는 방법이다, 방법. 네. 분명히 4할을 칠 수 있는 내가 모르는 그 어떤 방법이 있을 거야. 야, 미국이라고 다 알아? 모를 수 있지. 그걸 내가 찾아볼 거야. 약간 이런 게 있었어요. 사활을 꿈꿨대요. 사활 이거 꿈의 기록 아닙니까? 네, 그렇죠. 사할은 뭐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단 한 번 그 테드 윌리엄스 이후에는 이제 사할 타자가 안 나오고 네. 굉장히 오래전에 우리나라는 진짜 프로야구 처음 시작할 때 약간 어설프게 할 때 백인천 선수가 사할 한 이후에 그다음부터는 안 나왔죠. 초창기니까요. 프로야구. 사활 타자 진짜 안 나온 지가 꽤 됐는데 사활 타자가 더 이상은 이제 나오기가 힘든 걸까요? 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답변을 하신 분이 저희 학계에서 정말 유명한 그 진화생물학자 중 하나이신 스티븐 제이 굴드. 너무 유명하죠. 진화 생물학자요. 네, 오. 이 스티븐 제이 굴드가 왜 4할 타자가 멸종했을까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 진화 생물학에서 생태계가 안정이 되면 일어나는 일이랑 좀 비슷한데 야구가 그 시작되었을 때 생겼을 때는 아직까지는 야구가 다양한 기술들이 진보하기 전이어서 되게 그 선수들 사이에 기량의 차이가 컸던 거예요. 차이도 컸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잘할 수 있는 그 야구 능력의 끝이 여기 있다고 하면 저기 멀리 있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평준화가 되니까 다 상향 평준화가 돼서 이 벽 쪽으로 몰리니까 요렇게 요런 낮은 언덕이 이제 사실은 가파른 산이 된 거죠. 이 분포 자체가 좁아지면서 제일 끝쪽에 있는 사람이 타율이 평균에서부터 가까워지게 됐다라고 좀.
결국 야구도 진화생물학적으로 봤을 때는 진화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4할이 나오기가 힘들다. 그럼 우리 백인천 그 선수가 4할 때 타자로 기록되어 있는 게 그 이유이기도 하겠어요. 실제로 일본 프로야구에서 타격왕을 하셨던 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감독 겸 선수로 와서 수준이 완전 다른 리그에서 왔던 분이죠. 그렇다면은 박용택 선수가 만약에 이제 1980년대 때 프로야구 오픈과 함께 창단 멤버였다면은 지금 폼으로 그때 키네마틱까지 다 익혀가지고 그때 데뷔를 했다면 몇 할 정도 했을까요? 한번 도전해. 그러니까 제가 그 2009년 3할 7푼 2리 칠 때 그 정도 느낌이면 한번 도전해 볼 만 했을 것 그렇죠. 같아요. 무조건 4할은 나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제 4할이 왜 안 나올까? 저도 이제 뭐 10년 동안 저는 그 생각만 했다 그랬잖아요. 그 제가 내린 결론은 뭡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 경기가 너무 많아요. 네. 컨디션 유지가 힘들다. 8월 한 8개월을 네,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합니다. 6일을 일을 해요. 6일을. 그러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어떤 야구 트렌드가 이제는 타율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뭐예요? 그러니까 좀 세게 얘기하면 안타는 쓰레기 막 이런 얘기까지도 해요. 아 진짜요? 네, 왜냐하면 그 이제 야구가 이제 과학적으로 막 발달하다 보니까 이게 세이버 매트릭스라고 이제 숫자도 발달을 했어요. 야, 우리가 진짜 그럼 타율이 제일 높은 타자가 제일 잘 치는 타자야? 보니까 아니네. 득점과의 어떤 상관관계를 따져봤더니 타율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장타 그리고 출루. 결정력이 중요하군요. 그렇죠. 그 근데- 결정력. 맞아요. 임팩트.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30개 팀이고 뭐 주전 타자가 9명이면은 270명 중에 3할 타자가 10명이 안 나와요. 진짜요? 네, 10명이 안 나와요. 그러니까 아까 제일 낮았을 때가 2할 오픈이라 했는데 2할 오픈이면 높은 타율이에요. 네. 다들 이제 홈런만 치려고 하니까 사실. 그게 얼마나 값어치 있는 건지가 이제 지금 숫자로 나오고 있어요. 4할 타자가 안 나오는 이유는 뭐 약간 진화 때문은 아니고 이제 4할 타자들의 어떤 뭐 뚜렷한 목표일 이유는 또 없다.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결국에는 출루. 장타 이게 이제 첫 번째 기록이 된 거죠. 근데 아까 4할 타자가 이제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로 경기가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가 참 공감이 되는데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친다고 보시죠? 예, 경기 수가 많아진다는 게 결국 수준이 높아지는 거거든요. 그 시험이라고 치면 문제 5문제 나오는데 만점 맞출 수 있지만은 문제가 50개 나오고 그러면 사실은 다 맞추기가 힘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경기 많아지면은 일단은 그 좀 안정된 통계 수치가 나오고 그다음에 사실은 경기 수가 많아지면서 제가 보기에 큰 변화가 백인천 시대하고 다른 게 뭐냐면은 투수들이 역할을 갖고 있잖아요. 선발 투수, 뭐 중간 개투 마무리하고 역할을 가지고 투수들 지치지 않게 계속 로테이션하면서 투수들은 싱싱한데 타자는 로테이션이 안 되고 계속 나가는 그렇네요. 그러니까 타자 어떻게 보면 좀 불리한 시스템이 되지 않았나 그때 그다음에 당시에. 컨디션도 많이 떨어지고. 아니 그러면 그 야구 경기가 이제 보통 그러면 여름에 좀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여름에 좀 많이 약간 실력이 좀 다운됩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떨어지는데 제가 요게 이제 한 30대가 되면서 요거다. 왜 뭐가요? 결국에는 상대적인 거잖아요. 저만 떨어지지 않아요. 스스로 떨어져요. 네, 그래서 오히려 봄에 좀 힘을 좀 덜 빼는. 너무 용 쓰지 않는. 봄에는 약간 용 안 쓰고 여름에 다들 약간 네. 다운됐을 때 그때 내가 쳐버려야겠다. 투수들이 힘 좋거든요, 보면. 어차피 떨어지게 돼 있어. 나는 그냥 내 페이스만 잘 지키면 돼. 그러면 여름에 상당히 쉽습니다. 다 보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타자들 중에 슬로우 스타터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보통 베테랑 타자들이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사실 저는 이제 베테랑이 되면서 연습량을 그냥 결국에는 좀 줄였어요, 계속해서. 더우면 더울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그 힘들면 그냥 힘든데 너무 억지로 하지 말자. 그렇죠, 그렇죠. 그 전략이 중요하네요. 그렇죠. 워낙 이제 그러니까 사실 야구는 마라톤이에요. 마라톤이죠. 예. 14경기고. 혹시 어쨌건 컨디션이 좀 덜 떨어져야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우리 이 의원님. 19년을 야구에 바치셨잖아요. 네네. 혹시 아직 해결하지 못한 궁금증 같은 게 있으세요, 혹시? 해결된 게 없어요. 아니, 왜 해결된 게 없어요? 아니 레전드가 해결된 게 없으면은 진짜 없어요. 제가 뭐 은퇴하는 시점에서 예, 제가 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타석을 들어간 타자였는데 예. 가장 많은 경기를 뛰어본 타자였는데 해결된 게 없습니다. 그래요? 그냥 계속 모르겠어요. 아니 근데 가장 많은 안타를 치셨잖아요. 물론 은퇴 그럼에도 시점에. 불구하고 모르는 채로 은퇴한 거예요? 모릅니다. 아니, 여기 지금 과학자가 4분이나 되세요. 네네네.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편하게 좀 물어봐 주시죠.
저는 가장 신기한 게 제가 이제 못 칠 때는 그러니까 스스로 막 야, 이 공도 못 쳐 이런 생각이 들지만 또 좋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이 공을 이렇게 때려냈지? 내가 이 공을 어떻게 이렇게 쳤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때렸는데. 그러니까 제가 치고도 신기한 거죠. 제가 진짜 좋은 타구를 쳤을 때 그럼 이제 갑자기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걸 쳤을 때 내가 어떤 생각하고 들어갔지? 기억이 없어요. 오면 그냥 이건 무조건 맞춘다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본인도 내가 어떻게 쳤지? 마치 술 취해서 잠이 들었는데 그 다음날 무슨 일이 있었지? 나는 집에 어떻게 왔지?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 집에 아니에요? 어떻게 왔지? 네, 이런 거. 야 너무 신기한데요? 그러니까 뭐 투수가 이렇게 던진 공이 타자에 도달할 때까지 0.4초가 안 걸리거든요. 순식간에 0.4초가 안 걸리고 대부분의 시간은 우리가 동작을 이렇게 치기로 마음먹었으면은 동작을 시작해서 공 맞출 때까지 시간에 거의 다 허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투수가 던진 공에 처음에 오는 궤적만 보고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이 0.15초에서 0.2초 정도 되거든요. 눈 깜짝할 사이. 그 순간에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야 그러니까 0.2초에서 0.1초 사이에 판단을 해가지고 이걸 결정을 한다. 칠지 말지 공의 속도가 어느 속도인지 어느 방향으로 올 건지 어떻게 휠 건지까지 다 예상해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홈플레이트 앞에서 한 5, 6m까지 가가 마지막으로 인지할 수 있는 시간 끝. 공을 끝까지 보면 공 못 치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 키네마틱 시퀀스가 강하게 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걸부터 스타트를 하면 중간에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얘부터 스타트를 시작하면 얘가 잘만 세워주면 거기서 이제 내가 스윙을 안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네. 투수가 이렇게 마운드에 올라가가지고 하나 던지기 위해서 이렇게 할 때 이미 나는 골반을 틀면서 어느 정도 때릴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 네. 그래서 투수가 움직이면 타자도 같이 움직입니다. 그래야 되지. 왜냐면 그래야 0.2초 맞아요. 안에서 결정이 나니까. 그래야 시간이 맞는 거예요. 결국에는 모든 공을 제가 치러 가는 거예요. 그냥 치러 나가는데 내가 이 공을 멈출지 아니면 그대로 계속 스윙을 할지 이제 이거를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0.4초짜리 공이 날라올 때 내가 0.2초의 판단력으로 이걸 결정을 칠지 말지를 결정을 해야 된다. 예, 그렇죠. 예, 이제 야구가 저는 인간 능력의 한계까지 왔다고 봐요. 왜냐면은 우리가 만약에 공을 던진 거 봤다. 그러면 눈에서부터 뇌까지 가는데 한 0.02초가 걸려요. 이거는 제일 빠른 사람 기준이라 더 줄일 수가 없어요. 그리고 뇌가 판단을 하는데 한 0.1초가 걸리고 여기서 팔과 다리로 보내는데 당연히 멀수록 오래 걸리니까 길면 한 0.09초가 또 걸리고 더 이상 짜낼 수 있는 시간이 없어서 160보다 공이 빨라지면 진짜 예측과 예상 말고 우리가 정확한 판단으로 대응하는 건 그냥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160 넘어가면 아우 그러면 거의 총알인데 뭐. 얼핏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되게 반응 속도가 빠르다라고 느낄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반응 속도라기보다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이 진짜 잘하는 거는 예측 능력이거든요. 이렇게 공을 보고 거기에 반응하는 신체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반응 속도라고 하는데 예측 능력이라고 하는 거는 뇌의 반응인 거죠. 근데 이제 예측도 다양한 게 있는데 제일 처음에 내가 타석에 올라섰는데 저 사람이 저 투수가 척구가 볼이 나왔어. 그러면은 내가 이제 봤을 때 쟤 왠지 이번에 스트라이크 하나 들어갈 것 같은데 이런 식의 예측을 하는 건지 아니면 날라오는 공을 보고 이게 직구인지 커브인지 알 수 있는 건지 그 짧은 순간에 다 맞는 얘기기도 하고 네네. 다 어쩌면 살짝 다른 얘기기도 하고 저도 이제 해설을 계속 하고 있지만 해설위원들이 가끔 뭐 그런 얘기 해요. 뭐 이번에 변하고 노렸어요. 이번에 뭐 직구 노릴 거예요. 뭐 던질 거예요. 사실은 조금 방송을 위한 얘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의 대부분의 많은 타자들은 어떤 공을 던질지 그렇게 크게 예측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의 타자들은 그 투수가 던지는 가장 빠른 공에 타이밍을 맞춰놓고 그 다음에 그거보다 느린 변화구들이나 어떤 걸 왔을 때는 그 이제 대응을 하는 거거든요. 저도 한 9,200 몇 타석을 들어갔는데 한 200타석도 안 노려봤어요, 변화구를. 변화구는 절대 안 노리고 거의 대부분은 그냥 직구 치러 빠른 들어가서 대응을 하는. 근데 이제 추신수 선수가 이제 한국에 왔을 때 한동안 조금 이제 잘 못 칠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야구장 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제가 혹시 또 변화구 너무 많이 던져서 약간 그런 거 아니야? 이럴 때 선배님 저는 변화구 한 번도 안 노려봤습니다. 이러더라고요. 단 한 타석도 자기는 변화구를 노려서 쳐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그런 타자들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결국에 손에서 떠날 때 네. 어떤 구종인지도 모르고 어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게 이제 피치 터널이라는 걸 그려놔요. 가상의 이제 굴뚝 같은 거 터널을 이렇게 그려놔요.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이라도 오른쪽으로 빠지고 조금이라도 왼쪽으로 빠지고 조금이라도 위로 빠지고 조금이라도 아래로 빠지면 그거는 멈추는 거죠. 네, 결국에는 그 순간적으로 내가 이제 그 짧은 시간 안에 내가 들어왔던 정보로 내가 이제 예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예. 제 생각에는 바깥으로 올까 안쪽으로 올까 이런 거 생각해서 판단할 여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 짧은 시간 안에. 시간이라 뭐. 예. 그리고 뭔가 생각을 해서 내가 뇌에서 굉장히 시간을 걸려갖고 그 연산할 시간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약간 인공지능하고 비슷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하도 많이 학습이 되니까 이제 내가 생소하지 않고 익숙하잖아요. 굉장히 빠른 공이라는 건 익숙하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그냥 자동 반응이죠. 예, 인공지능처럼 맞아요. 예, 자동에서 나오는 거지. 그리고 타자들이 제일 어려워한다는 게 제가 그런 얘기 들었거든요. 익숙하지 않은 거, 예, 익숙하지 않은 구종, 익숙하지 않은 투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약간 좀 혼란이 온다. 예, 그러니까 오타니가 지금 투수로서 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옆으로 스위퍼라고 이제 요새 한참 유행하는. 예. 네, 스위퍼에 익숙하지 않았을까지 기존의 타자들은 빠른 공도 익숙하지 않은데 거기다 옆으로 좌우로 막 휘는 거예요. 하지만은 타자들이 또 금서 거기 스위퍼 우타니 스위퍼에 의해서 또 학습되면은 또 나중에 치게 될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일반적이지 않은 공이 가장 어려운 공이거든. 되게 학습이 안 돼 있으니까. 예. 데이터 부족이군요. 네, 데이터 부족이죠. 데이터 그러니까 부족. 저는 이런 얘기를 들으면 이게 야구 선수들마다 이 뇌 속에 서로 자기 선수들만의 알고리즘이 깔려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있어요. 방금 말씀하셨던 그 피치 터널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보고 이게 빠지는 공인지 들어오는 공인지 예측한다는 거는 사실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한다는 것이 아니라 아니죠, 그냥 아니죠. 반응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게 저는 야구라고 하는 게 되게 뇌과학적인 아, 뇌과학이다. 운동이라 생각하고 초대 회장님이 정재승 교수님이었던 게 결코 우연이 아닌 것 같거든요. 이유가 있다. 현대 뇌과학에서 아주 많이 하는 이야기가 뇌가 도대체 뭐냐. 뇌가 뭐냐 했을 때 예측 기계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앞차, 뭐 옆차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 맞죠. 얘가 갑자기 정지하면 우리가 브레이크를 밟을 수 있고 한 거는 얘가 실제로 완전히 우리랑 충돌하기 전에 충돌할 가능성을 예측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뇌 자체 핵심 기능이 이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이 있는데 여기에 이 야구라고 하는 것은 그 예측 능력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그 야구 선수들이 훈련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막 몸 근육을 훈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금 요거를 훈련하고 있는 거다. 제 눈에는 뇌에서 훈련이 막 뇌훈련. 뇌 훈련. 근데 제가 뇌과학적으로. 갑자기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그걸 잘하기 위한 어떤 좋은 연습 방법. 네. 그 결국엔 반복인가요, 그냥? 그러니까 저는 오히려 그 그렇지. 답을 위원님께서 가지고 계실 것 같은 게 시간이 지나면 선수 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더 많은 공들을 많이 보셨잖아요. 다양한 공들을 보셨잖아요. 그리고 눈이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밝아진다, 공이 더 잘 보인다라는 느낌이 있으셨나요? 공이 더 느리게 보여. 똑같은 공인데. 네, 실제로 그러니까 투수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제 일본어로 약간 뭐 옛날 쿠세라는 얘기 뭐 이제 습관, 습관이 있는 것들을 계속 이제 전력 분석해서 막 찾아내고 하는데 그런 게 없어도 순간적인 느낌이 변화구다. 약간 이런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택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는 내가 어떻게 이 공을 쳤지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이 그만큼 많이 연습을 하셨고 그게 이제 자동적으로 쌓여가지고 어떤 나도 모르는 예측 능력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 아닐까요, 그죠? 네, 그렇죠. 그리고 선수들은 무수한 연습을 통해서 그걸 그냥 감각적으로 익히는 거죠. 아, 좋습니다. 어쨌건 이게 야구라는 게 경기도 중요하지만 연습이 정말로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좀 많이 느끼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미국 스포츠 학회, 특히나 이제 야구 관련 학회에서는 요즘 가장 이슈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뭐예요? 적은 어떤 연습량으로 많은 효과,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들. 근데 연습을 적게 하고 효과를 극대화시킨다. 이거 참 어려운 일 아닙니까? 연습량하고 연습 시간하고 좀 구별해서 생각해야 되는데요. 시간과 양. 네, 제가 지난 봄에 그 다저스 스프링 캠프에 가서 훈련하는 모습을 봤는데
80명이 그 좁은 공간에서 딱 3시간 운동하고 훈련하고 그다음부터는 나머지 자유 시간이에요. 아, 퇴근이요? 하루에 딱 매일. 그냥 3시간? 3시간. 근데 그게 유지가 됩니까? 네, 그렇죠. 예, 그래야지 부상도 안 입고 그다음에 어차피 효과는 똑같잖아요. 연습 강도, 양은 똑같으니까. 우리는 연습을 오래 하면은 많이 한 것처럼 막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짧은 시간에 밀도 있게 또 강도는 높여서 그냥 그렇게 끝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한 거죠. 맞아요. 저는 이제 그런 것도 궁금해요. 이제 지금 현재 약간 장비 쪽도 이미 야구 장비 같은 경우도 과학적으로 업그레이드가 된 그런 장비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올 시즌 초 이제 메이저리그에서 이제 뉴욕 양키즈가 네. 홈런을 막 미친 듯이 쳤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좀 이슈가 된 게 이제 어뢰 배트라는 게 어뢰 있는데 배트요? 약간 그 볼링 핀처럼 생긴 배트. 볼링핀 배 모양으로 생긴 그런 게 있어요? 네. 우리가 하는 배트는 가장 가는 부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죠. 여기는 이제 가장 끝에가 가장 이제 굵은 부분이 되겠죠. 근데 그걸 완전히 이제 무너뜨린 거예요. 오히려 끝에 부분은 다시 이렇게 좁아집니다. 가운데가 볼록한 거죠. 예. 곤봉같이. 실제로 이 어뢰 배트가 구장에서 이 모든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당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이 만드셨어요. 근데 그분이 MIT 박사 출신, 심지어 나사에서도 일하신 경험이 있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궁금해하셨어요. 타자들이 배트의 끝에 맞으면 잘못 맞았다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가장 공이 잘 맞는 부분이 가장 두꺼운 부분이 아니지가 가장 궁금하셨대요. 그래서 그걸 내려보신 거죠. 근데 그런 게 써도 돼요?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실제로 이제 룰이 뭐 길이의 룰, 무게의 룰, 그다음에 나무 목재의 룰, 뭐 색깔의 룰, 뭐 둘레의 룰은 있는데 모양의 룰은 없어요. 네, 모양의 룰은. 그 배트를 쓰면서 갑자기 홈런이 터지기 시작했다. 이제 뭐 그렇게 됐는데 네. 저희도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그걸 또 똑같은 걸 맞춰서 한번 써보기도 했고. 어때요? 써보셨어요? 예, 예. 상당히 어색해요. 네. 왜냐하면 이제 무게 중심이 그만큼 좀 밑에 내려왔다 보니까 훨씬 좀 가벼운 느낌이 들죠. 같은 무게라도. 네. 그럼 더 배트 스피드가 빨라진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게 뭐 물리학적으로, 역학적으로 예, 그걸 관성 모멘트라고 그러잖아요. 네, 관성 모멘트가 이 손잡이에 좀 더 가까워질수록 회전하는 그 회전을 방해하는 성질이 줄어드는 거거든요. 관성 모멘트 줄어든다는 거는. 그러니까 어뢰 보티가 되면은 회전하기 더 쉬우니까 우리가 같은 힘을 쓰더라도 더 빠른 속도로 회전할 수 있고. 어뢰 배트를 쓰면 좀 더 시간을 그 짧은 순간을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다. 예, 그렇죠. 과학이 기량을 퍼포먼스를 확 높였다는 정말 드라마틱한 사례를 보고 있는 거예요. 국내 리그는 그 배트 써도 됩니까? 이제 한국 KBO 리그는 시즌 전에 그 승인이 된 배트만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네. 시즌 도중에는 안 돼요. 아마도 내년 시즌에는 아마 그 배트를 들고 나오는 선수들이 있을 거예요. 야, 내년에 이제 어뢰 배트가 국내에 등장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그 어뢰 배트는 이제 국내 야구 동호회에 엄청 깔릴 겁니다. 실제로 알루미늄 배트, 벌써 동호회들이 쓰는 알루미늄 배트를 벌써 어뢰 배트를 만들었어요. 네. 이제 오늘 좀 이야기를 야구와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 진짜 저는 뭐 야구 솔직히 뭐 실력, 피나는 연습 뭐 그렇게 보통 이제 알고 있었는데 그것도 맞는 얘기지만 그거에 플러스 우리 박용택 선수가 왜 30대에 3할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었느냐는 키네마틱 시퀀스의 어떤 영향을 좀 많이 받았고 거기에 대해서 또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 실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야구는 과학적인 스포츠가 맞구나 라는 생각이 좀 강하게 들었습니다.